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산염기 적정을 공부하죠. 예. 이 산염기에서 적정 곡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정 곡선만 잘 이해를 하면은 뭐 여기 있는 완충유해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염기적 상황이나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산염기 적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일단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은 적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적정. 사실 적정에는 산염기 적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적정이 있고 그 모든 적정의 기본 원리가 뭐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의 종류, 산염기 적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적정의 종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정에는 보통 지시약이 필요합니다. 지시약. 지시약이 있어야 우리가 당량점에 도달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지시약의 원리, 그리고 산염기 지시약의 원리,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적정 곡선 있죠. 적정 곡선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할 산염기 적정 곡선의 대표적인 패턴이 뭐뭐가 있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정이 뭐냐. 적정은 영어로 타이트레이션이죠. 적정이 뭐냐. 적정이라는 것은 어떤 미지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어떤 분석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물질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농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 이 안에 A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정이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내느냐? A랑 반응을 하는 B라는 물질의 용액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 용액은 B의 농도도 정확히 알고요. 우리가 부피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용액을 바로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A랑 B랑 어떤 비율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가정을 해보죠. A랑 B가 1대1로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비커, A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B를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랑 B랑 1대1로 반응을 계속 하겠죠. 그죠? 만나서 계속 반응을 하는데 무한히 계속 반응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 언제까지 반응을 합니까? 그렇죠. B는 충분해요. B는 충분한데 A는 모자르죠. A가 들어오는 B에 의해서 완전히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던 A가 들어온 B에 의해서 반응이 완료되는 그 순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당량점. 영어로는 equivalent poi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당량점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투명한 용액인데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지시약을 사용을 합니다. 지시약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마술처럼 색깔이 싹 변합니다. 예. 자, 어떤 원리로 색깔이 변하느냐? 그건 이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량점에 도달할 때까지 B 10개가 소비됐어요. 예. 농도랑 부피를 아니까 이 안에 B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죠. 자, B 10개를 쓰니까 당량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애초에 A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A도 10개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제 농도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적정이라는 건요, 꼭 이런 산염기 적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랑 B라는 이 물질이 정수 대 정수, 꼭 1대1일 필요도 없겠죠. 1대1 아니면 2대2, 뭐 2대3, 뭐 2대5 괜찮습니다. 정수 대 정수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산염기 반응을 이용해서 산염기 적정도 가능하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적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반응. 예,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명한 반응들이 있었죠. 걔네들이 다 그 대상이 됩니다. 산화 환원도 가능해요. 산화 환원. 자, 산화제랑 환원제가 만나서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산화제랑 환원제는 뭐 이렇게 1대1 간단한 게 아니라 뭐 2대5, 뭐 3대7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합니다. 어쨌든 상관없죠. 정수 대 정수로만 반응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적정을 산화 환원 적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침전 반응도 마찬가지죠. 침전 반응도 예를 들어서 Ag 플러스랑 Cl-는 1대1로 결합해서 침전을 형성해요. 예. 자, 요런 걸 침전 반응을 이용한 적정을 또 침전 적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착화물이 형성되는 반응도 예, 당량 대 당량 반입니다. 근데 이제 착화물에 보통 리간드를 쓰는 게 아니라 착화물 중심 금속에다가 얘를 완전히 둘러쌀 수 있는 킬레이트제라는 게 있어요. 예.
요 킬레이트 제로다가 이제 적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킬레이트 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반응별로 전부 이제 그 각각의 적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산염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 지시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다가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색깔이 싹 변하느냐. 사실요, 지시약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적정에 사용하는 반응마다, 반응의 종류마다 다 지시약의 종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염기 적정에는요, 산염기 지시약이라는 걸 써야 돼요. 산화환원 적정에서는요, 산화환원 지시약을 씁니다. 침전 적정에서는 침전 지시약, 킬레이트 적정에서는 킬레이트 지시약을 써야 돼요. 자, 수많은 물질이겠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얘네들은요, 얘네들 자체가 이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예. 산염기 지시약은 산염기 반응에 직접 참여를 해요. 또 산화환원 지시약도 산화환원 반응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원리로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느냐? 예. 얘네들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고. 예. B가 들어와도 사실 얘는 B랑 반응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 있는 지시약들은 뭐 B가 산염기가 됐든 산화환원이 됐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A가 다 반응을 하고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B가 남아돌겠죠? 그 남아도는 B랑 산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침전 반응, 킬레이트 반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A가 반응이 다 끝나면 남아도는 B랑 반응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시약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반응하기 전과 후의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예. 반응하기 전의 색깔과 후의 색깔이 다릅니다. 산염기 지시약은 어떨까요? 산염기 지시약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약산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가 붙기 전과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과 떨어진 후의 색깔이 다른 그런 물질입니다. 얘네들도 다 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로다가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거고 요런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요.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화학 실험에서 관련돼 가지고 몇 번 출제가 되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시약 중에 우리가 산염기 지시약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염기 지시약이 뭡니까? 산염기 지시약이라는 건요, 산염기 적정에서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색깔이 변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산염기 지시약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되죠? 그죠? 산염기 지시약은 반드시 그 스스로가 산염기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대부분의 산염기 지시약들은 그 자체가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약한 산이라고 간주를 해보죠, 전부. 자, 약한 산이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HA는 H 플러스 더하기 A 마이너스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약산과 이 지시약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 지시약이 뭐가 다르길래 똑같은 약산인데 얘는 지시약이고 다른 애는 아니냐? 자, 평범한 약산과 지시약이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HA랑 A-의 색깔이 다른 물질이에요. HA랑 A-의 색깔이 다른 물질은 뭐든지 다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pH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이 지시약은 뭘로 존재할까요? pH가 낮다. 그럼 대부분 HA로 존재합니다. H 플러스가 많은 거니까. 르샤틀리에 원리에서 평행 위치가 왼쪽으로 하니까 대부분 HA로 존재해요. 자, pH가 높으면 뭐로 존재할까요? pH가 높으면 대부분 A-로 존재합니다. 자, 뭐예요, 지금? pH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분명히 물질의 색깔이 변했죠. 예. 자, 물질의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이 지시약은 어떤 pH일 때 가장 민감하게 색깔이 딱 변할까요? 모든 pH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조금씩 계속 바뀔까요?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pH일 때 색깔이 확 변합니다. 어떤 pH일 때 이 지시약은 색깔이 확 변할까요?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로 이 산의 pKa랑 pH가 같을 때, 예, 외부 pH가 이 약산의 pKa인 그 순간에 가장 민감하게 색깔이 변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pH랑 pK가 같으면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했던 거죠. 예. pH랑 pK가 같다라는 것은 그 산의 HA 형태랑 A-의 농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 pK가 뭐였어요? 산과 그 짝윤기의 농도가 1대1일 때 pH라고 그랬잖아요. 예. pH가 그 pK랑 같을 때는 HA랑 A-의 그 비율이 똑같습니다. 자, pH가 pK보다 1이 작으면 어떨까요? 더 이상 똑같지 않죠. 뭐가 더 많습니까? pH가 더 낮으면 HA가 더 많은데 몇 배가 더 많다고 그랬죠? 우리가 완충육에서 공부했었죠? 10배가 더 많아요. 자, pH가 2만큼 낮으면 어떨까요? 100배가 더 많습니다. 자, pH가 1만큼 높으면 어때요? pK보다 1이 높다. 그러면은 얘가 10배가 더 많고요. pH가 2만큼 높으면은 얘가 100배가 더 많아요. 자, 보죠. HA는 이제 빨갛다고 생각을 하시고 A-는 녹색이에요. 자, 빨간 거랑 녹색이 1대1로 섞여 있다. 상상이 되시죠? 근데 빨간색이 열이고요. 그 중에 하나만 녹색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대충 무슨 색깔로 느낄까요? 그냥 빨간색으로 느끼죠. 그게 100대 1이다? 그래도 빨간색일 뿐이에요. 10대 1인 거랑 100대 1인 거를 거의 우리는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녹색이 10개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다. 약간 빨간색이 있겠지만은 그게 그 비율이 100대 1이라고 해도 녹색, 10대 1이어도 녹색으로 느낍니다. 자, 어때요? pH가 pK랑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미 한쪽으로 확 기울어졌기 때문에 색깔 변화를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그럼 언제 가장 민감할까요? 바로 HA랑 A-의 농도가 똑같을 때죠. 자, 빨간색이랑 녹색이 1대1로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2대1로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눈치를 탁 챌 수 있죠.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1대1이다가 빨간색이랑 녹색이 2대1로 변했다. 그러면 눈치를 탁 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색이 2배가 됐다.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시약의 그걸 변색 pH라고 그래요. 지시약의 색깔이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pH를 지시약의 변색 pH라고 하는데 지시약의 변색 pH는 바로 그 스스로의 pKa랑 똑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시약의 변색 pH는 자기 스스로의 pKa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제 메칠 오렌지가 있어요. 메칠 오렌지는 색깔이 언제 변합니까? 한 pH 4에서 색깔이 딱 변하죠?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메칠 오렌지라는 물질이 만약 약산이라면은 메칠 오렌지의 pK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4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메칠 오렌지를 HA랑 A-로 얘기하면은 메칠 오렌지는 산성 형태. 예. HA가 무슨 색깔인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인 겁니다. pH가 낮을 때 빨간색이죠. pH가 높을 때 무슨 색이냐? 예, 노란색입니다. 언제 색깔이 가장 민감하게 딱 변하느냐? 바로 이 메틸 오렌지의 pKa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놀프탈레인의 pK는 대충 얼마큼 될까요? 그죠? 페놀프탈레인은 pH 한 9쯤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하죠? 그러면은 페놀프탈레인의 pK는 9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약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시약은 특정 pH에서 색깔이 민감하게 변하는데 그건 어떤 pH냐면 자기 스스로의 pK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우리가 적정 곡선을 한번 보죠. 적정 곡선. 여기 이제 적정에 대한 과정이 담긴 이 그림인데 뭡니까 지금 여기 HCl 담겨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NaOH 표준 용액을 똑똑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서 뭘 측정해요? 예, 실시간으로 pH를 측정을 합니다. 자, 적정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든지 간에 가해준 표준 용액의 부피가 X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가해준 NaOH의 부피가 X축입니다. Y축은 뭐냐면 바로 실시간으로 측정한 그때의 pH예요. 요거를 적정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적정 곡선의 패턴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NaOH를 하나도 가하기 전에는 순수한 HCl이죠. 그러니까 pH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근데 NaOH를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량점을 지나서서 NaOH가 막 남아 돌게 되겠죠. 그럼 pH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NaOH를 계속 가는 동안 pH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할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pH라는 것은 로그로 돼 있어요.
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적정 곡선에서 하는데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입니다. 거의 안 변하다가 순식간에 샥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완만합니다.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요. 자, 적정 곡선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여기는 HCl하고 NaOH가 어떠한 비율로 섞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는 결국은 적정 곡선의 한 점에 불과한 거죠. 그죠? 만약에 NaOH랑 HCl이 1대1로 섞였다? 그럼 결국은 이 점인 거예요. 만약에 NaOH가 조금 더 많이 섞었다? 그럼 이 점입니다. 자, 어떠한 임의의 비율로 섞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적정 곡선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적정 곡선만 패턴만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섞였을 때 pH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뻔히 다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적정 곡선이 있고 우리가 산염기에서 주로 나오는 적정 곡선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모양인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에요. 어땠어요? 예. 강산과 강염기 맨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급격히 상승하고 다시 완만해집니다. 자, 제일 유명한 적정 곡선은요.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예요.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의 적정 곡선. 여러분들이 뭐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아주 익숙해져야 될 그런 적정 곡선 패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약산이니까 맨 처음에는 pH가 약간 낮죠. 그러다가 평평해집니다. 왜냐면 이때는 완충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완충용이 깨지면은 다시 가팔라져서 당령점에 도달하고 다시 이렇게 이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세한 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약염기랑 강산의 적정 곡선이 있습니다. 약염기랑 강산. 어떠냐? 약염기니까 맨 처음 pH가 높죠. pH가 높다가 또 완충용액이 됩니다. 그러다가 당량점에 도달해서 pH가 급격히 내려가고 다시 pH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이해하면 외우게 되지만은 어쨌든 머릿속에 딱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딱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적정 곡선의 꽃 뭐냐? 바로 다양성자산입니다. 다양성자산. 자, 이 양성자산, 탄산을 한번 들어보죠. 탄산을 강염기, NaOH로 적정을 한다. 그럼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간단합니다. 다양성자산은 언덕이 두 개가 나와요. 언덕이 아니라 평평한 구간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나서 당량점에 도달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NaOH처럼 pH가 이제 변하지 않게 됩니다. 예. 요거는 첫 번째 완충용액이 되고요. 두 번째 완충용액, 여기는 평평해 보이지만 완충용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염기 적정할 때도 이런 식의 패턴이 다 보였었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PK1, PK2 그러면서 뭐 다 알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적정 곡선을 이렇게 훤히 이해를 한다면은 다양성자 산에다가 어떠한 비율로 NaOH가 섞이든 아니면은 산과 그 작용기가 어떤 비율로 섞이든지 간에 결국은 다 이 적정 곡선상의 한 점일 뿐인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섞이면 오른쪽으로 약간 더 가고 조금 더 뭐 산이 많이 섞이면 왼쪽으로 약간 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뻔히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염기적 상황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적정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